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조금 늦어서 미안합니다. 네, 비디오도 다 켜주시고, 예, 다 들어오셔서 메시지도 바로바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업무 처리하고 올라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가 네, 지난, 선생님. 예, 선생님, 제가 지금 태블릿으로 들어왔는데 컴퓨터로 다시 바꿔서 들어올 테니까 받아줄 수 있으세요? 그래. 빨리 바꿔서 들어와. 내가 네,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 좀 다른 거 좀, 그러니까 다른 거가 아니라 좀 하려면은 내가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빨리 진도 나가야 돼서. 다 하고, 잠시만요. 시간이 남으면 복습하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들 저희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에요. 187쪽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187쪽까지 했으니까 187쪽 탐구활동부터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187쪽 탐구활동부터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이거 공유를 안 했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 네, 같이 좀 보면서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자, 저희가 이 물산장려 운동이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국채보상운동에서 이어지는 거다. 실력 양성론 계열이다. 이런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 그럼 밀립대학 건립운동이랑 다른 건 아닌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두 개 나오는 거는 문자 보급운동, 문맹 퇴치운동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 같은 경우에는 회사령 폐지 그리고 관세 철폐라고 하는 두 가지 상황 때문에 한국 기업이나 자본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서 그거를 구조적,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도움을 받고자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사회 운동을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진행한 사회 운동이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문맹 퇴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즘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이게 제 영상이 안 나오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그래도 제 얼굴은 좀 그래도 잘생기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한 번씩 봐주시면 좋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 지금도 이게 저희가 관심 없는 분야나 생소한 분야를 읽게 되면 굉장히 이문호 학생 왜 두 번째 들어오지? 생소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뭐랄까 생경하고 이게 뭔 소리야 한국말인데 약간 이런 거 특히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이거 비문학 같은 거 읽으면 뭔 소리야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은 최소한 뭔 소리야라고 할 수 있지만 아예 그냥 검은 건 그리고 흰 건 종이구나 약간 이런 수준의 상황이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아요. 저희가 절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밀리대학 건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교육 기회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었다. 여기서 교육 기회라고 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바로 대학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공부,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주어진 공부를 잘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게 목적을 삼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학설을 만들고 논리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대학에서의 그런 고등학문 공부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는 게 1번이었고 2번이 각각의 그런 왜 생겼는지 배경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배경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한두 명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반장님 제가 좀 수업을 계속 조금 늦게 들어오기도 해서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요. 한번 체크해가지고 바로 단톡방에 좀 올려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 자, 여러분들 민족 유일당 운동, 3.1 운동 무슨 이런 어떻게 보면 운동은 대부분 여러분들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외부나 혹은 내부의 여러분들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3.1 운동을 사례로 들어볼게요. 외부의 자극 뭐예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세계관이 한번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이런 자극을 받게 되고 어려움 뭐예요? 헌병 경찰 통치 내지는 무단 통치라고 하는 제정신 아닌 상황. 이 상황이 이제 부닥치면서 이제 3.1 운동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민족 유일당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밑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사회주의가 유입이 됩니다, 아시겠죠? 사회주의가 유입이 돼서 조선에서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정치 조직이 생겨요. 새로운 정치 조직이 생기고 이 생긴 정치 조직이 1925년에 이렇게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특히 일제 타도 그런 것들을 얘기했다. 그래서 일제는 여러분들 그거예요, 여러분들. 식민지를 독립하겠다고 하는 것도 탄압의 대상인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경제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더 큰 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25년에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큰 틀에서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강력하게 탄압했고요. 그래서 28년 말까지 각종 이런 사회운동을 하고 29년 세계 대공황 이후부터는 이런 대부분의 사회 활동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불법화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 민족 유일당 운동하면 여러분들 그냥 신간회 그렇죠. 이게 저도 여러분들 그 국권 피탈 직전에 있었던 신민회와 한 번씩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확인했던 거고요. 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민회인지 신간회인지. 일제 강점기는 신간회. 그래서 강점기와 신간회 이렇게 딱 기억으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매칭 시키시면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그런 거 고민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넘어가서 어쨌든 그래서 넘어가서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났다. 아시겠죠? 쟤네들도 하네, 우리도 해볼까? 약간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 외부적 요인.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외부적 요인은 중국의 국공합작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은 그거죠. 그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집단이 생기니까 쟤네들은 뭐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독립 유일당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어쨌든 이거가 결성되고요. 한국 독립당 국경 촉성회가 결성되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엄청 비판하는 거죠. 누구를? 국내에서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치운동러들. 그래서 요분들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사람이 타협하긴 쉬워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세상과 비타협적으로 살고 저항하면서 살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이제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적절한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칭찬을 맞이 않으시는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비판하게 되고 나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주의자 입장에서는 치안유지법으로 사회주의자입니다라고 하면 너무 탄압받으니까 우리는 사회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을 하지만 실력 양성 운동이나 되게 평화로운 것만 한답니다.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결합해야 될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기도 했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그 코민테른이라고 해서 이런 전 세계 그 공산당을 이렇게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 타워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아닌 사람들과도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들하고도 연합을 해서
연합을 해서 민족운동해, 독립운동해라고 이렇게 지침이 딱 내려와요. 그래서 그 지침대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런 그 방식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원인들이 있었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26년에 요 사람들이 같이 만든 게 그 조선 민흥회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정우회 선언을 하면서 사회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판배탄 거죠. 아시겠죠? 내가 너랑 생각은 다르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조선 독립. 여기서 또 조선 독립하면 여러분들 또 이게 또 여러 가지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이런 거 가지고 조선이라고 해야 되냐, 이때 당시를 어, 어, 그 멸망한 대한제국이라고 불러야 되냐, 고민이 많아요. 저도 어쨌든 그럼 넘어가서 핵심은 이분들이 요 27년에 신간회를 만들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연대다. 연대, 그냥 연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늦게 들어온 학생들도 이 메시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합법단체인 신간회는 경성에 본부를 설치했다. 그래서 경성에 본부가 있었고 합법단체였다. 선생님, 그러면 비합법단체도 있는 건가요? 아,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본한테 그러니까 저 이거 단체 만들게요 이런 거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게 하고 이거 어쨌든 법적 절차를 뭐 밟았다 정도로 이렇게 그냥 구분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사실 합법적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일본이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 없애야 되겠더라라고 하면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지회를 두고 4만 명에 이르는 회원이 있었고 정치사회 단체였다. 그래서 여성 단체들도 있었는데 근우회라고 불렀다. 그래서 기독교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같이 활동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간의 활동 가장 신간회라고 하면 여러분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같이 만들다 보니까 민족주의적인 그 독립운동과 사회주의적인 이런 그 소위 말해서 그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이런 차별,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런 낮은 대우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도 같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을 했다. 아시겠죠? 다양하게 다 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원산 총파업도 도와줬고, 갑상권 화전민 사건도 도와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있었던 60만 세 운동 말고, 아까 그건 60만 세 운동이고, 이 학생이 주도했던, 그러니까 60만 세 운동 이후로, 60만 세 운동 이후로 있었던 가장 대규모의, 그러니까 이거 이후로는 여러분들 사실상 큰 규모의 이런 소위 말해서 이런 그러니까 국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게 되면서 더 억압적으로 이렇게 조선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나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학생 독립운동 기념, 학생 독립운동 날, 학생의 날 이런 것들이 다 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29년 11월에 있었다, 광주에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이 갈등을 했는데 한국 학생만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진상조사단 파견하고 하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민중대회를 열려고 했는데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체포되고 민중대회는 이제 열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간회의 해소. 자, 해체는 단순히 해산하는 거고요. 갑자기 여러분들 국어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해소는 발전하는 거. 해소. 여러분들 그래도 역사 시간인데도 통합 교과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배워봅시다. 그리고 넘어가서 그래서 기회주의. 자, 여러분들 이 기회주의를 또 다른 말로 뭘로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네. 자치론 중에서도 일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본 없이 자치하자가 아니라 예. 여기다 일부 자치론이라고 적어야죠, 여러분들. 예. 일부라고 하기엔 좀 영향력 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일부와 예, 타협적 민족주의 운동 이런 것들을 예, 기회주의자다. 예. 근데 예,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이제 일제를 인정하는 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같이 운동 못하겠다, 같이 운영 못하겠다라고 해서 사회주의자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예, 코민테른에서 예, 연합 협동전선을 해체하라는 지시를 했다. 따로 해라고 하니까 이제 따로 국밥된 거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혁명 운동을 가로막는다. 예, 그래서 해소하자. 그러니까 각각 만들어서 따로 활동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세력은 네, 해소를 반대했는데 민족주의자들은 네. 근데 네, 31년에 열린 전체 대회에서 해소를 결정. 그래서 결국 이게 해소되고요.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은 계속 이제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을 만들면서 항일투쟁을 했는데 이게 그 3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국가 총동원법 이런 거 나오면서 더 많은 전쟁을 위한 이런 국가로 그런 시스템으로 재편되면서 다 탄압을 받고 거의 사라지게 되고요. 그거는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탄압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의 분들이 이 조선학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리말 큰 사전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울 텐데 네, 그런 문화 학술 활동 쪽으로 예,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넘어가서 신간에는 네, 큰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네, 국내에서 최대 조직이었다. 그래서 민족 협동론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잘은 안 됐지만 네, 이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동경지배. 여러분들 도쿄요, 도쿄. 식민 지배의 예, 그 지배자들이 살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너네 틀렸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계와 정신, 네, 감히 살라고, 그러니까 감히 이렇게 삽시다라고도 못하겠고 이렇게 사세요라고도 못하겠고, 네, 그렇지만 네, 멋있다고 박수는 쳐줄 수 있고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료 1번 정우의 선언에서 여기 우리가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2번 보시면은 합법적인 공간에서 네, 일제 식민 통치 정책을 비판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공청회나 아니면 입법 관련해서 설명회, 그러니까 법안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좀 관심 있는 법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교육에 관련된 법안이라든가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설명하거나 아니면 공청회 같은 걸 할 때 참석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합법적인 이런 의사소통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운동을 지원해서 민족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급 투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이 신간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이탈로 어떻게 보면 자칫 이렇게
약해질 수 있었던 그런 민족 운동의 구심점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나름 좀 잘 운영될 때도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들어갈 말은 의열투쟁 하면 의열단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의롭고 그러니까 열사, 그러니까 뜨거운 단체다. 굉장히 애매한데 어쨌든 의롭고 뜨거운 단체. 그래서 물산 장려운동에 그래서 그 산업의 보호, 회사령의 철폐, 그리고 관세 철폐와 같은 이런 그 일본 자본의 그런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고 이렇게 좀 배려 없는, 빠꾸 없는 이런 진출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시기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맹주치 운동이랑 신간에도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와서요. 다양한 독립 노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읽어보면 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그 실력 양성론 쪽에서 이 변질하시는 분들이 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랑 나머지 이 1번에서 3번은 뭐 없는 건가요? 이렇게 변질된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력 양성론을 하자라고 하던 정말 이렇게 그 초기에 리더격이시던 분들이 갑자기 막 변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좋아 그 3.1운동 그 독립선언서를 썼다라는 거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드문 기회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그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조금 다루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 외교 독립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한번 다시 심화해서 다루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이런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다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주로 이런 걸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 분류만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3번은 다 끝났고 4번 다 했고요. 5번 갑시다. 자, 여러분들 요거 좀 적고 넘어갈게요. 자, 5번, 4번 다 했기 때문에 5번으로 넘어오세요. 저희 4번을 방학 되기 전에 다 했어요. 넘어오셔서 헌병경찰, 보통경찰 이렇게 딱딱딱 해서 이렇게 매칭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자, 근데 이제 전시 동원 체제의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31년부터 무려 45년까지 긴 기간 동안 이 시스템으로 살았고 이때 당시를 군국주의, 그러니까 전쟁, 군대를 위한 국가적인 시스템 뭐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군대가 우선된 뭐 그런 시스템. 대표적으로 현재 우리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의 적이기자 우리의 같은 민족이기도 한 한민족이니까 그래서 역설적인데 적인데 한민족이 어쨌든 넘어가서 어쨌든 그래서 북한이 대표적인 이런 군국주의 국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시 동원 체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다. 그래서 그 무단 통치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의도된 무단 통치를 아시겠죠? 의도된 무단 통치고 문화 통치는 의도된 좀 더 기만적인 그런 통치 체제라고 한다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그 문화 통치 시기에는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을 해야지 이건데
요 전시 동원 체제일 때는 이름 바꿔라고 얘기했는데 안 바꾼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 식량도 배급으로 줬었는데 밥 먹을 쌀도 배급 줬는데 배급 받지 마. 이런 어떻게 보면 치졸한 복수로 나오게 됩니다. 좀 이게 참 이게 좀 별로인 상황이 점차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처음에는 30년대는 중국과 싸우기 시작했고 40년대가 되면서 중국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미국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태평양, 하와이 뭐 이런 데로 확산이 되면서 미국이랑도 전쟁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일도 어떻게 보면 2차 대전에서 소련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전세가 기울기 시작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전쟁이 굉장히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을 갖게 됐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불확실성을 극복한다는 민영하에 미국과의 전쟁까지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각종 이런 조선신공 등등등등등등 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조선 침략한 다음에 우리 또 이제 연도수로 한번 써보시면 나중에 이게 다 연도수가 나와요, 여러분. 요 네 가지는 세 가지는 31년, 1937년, 19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그리고 1940년, 41년부터는 태평양 전쟁까지 하면서 정말 제정신 아닌 상황이 되는 거고요. 진짜 일본이 나쁜 게 여러분들 그 훈춘 사건 기억나죠? 네.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토벌이란 표현도 그렇다.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 일본이 조작한 사건이었잖아요.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과 일본의 사이가 진짜 안 좋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중일전쟁 막 진행할 때 그 지금의 난징 그때 당시 그 한국 표현으로 남경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들어가서 이유 없이 사람들을 30만 명을 학살해요. 아시겠죠? 네. 그런 거 보면 진짜 정말 이 제정신이 아닌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공황과 전체주의의 대두, 그래서 이 세계사적으로 이때가 다 미쳐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른바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제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공황 시작되면서 미쳤던 나라들,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그다음에 일본, 이 세 나라는 그냥 정말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 이때 당시. 그리고 다 투표로 이런 군국주의나 아니면 이런 전쟁을 하자라고 이런 것들 대부분 다 투표로 결정했어요. 히틀러도 처음 집권하게 된 건 투표로 집권을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런 투표로 선택을 받아서 집권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참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우리 그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런 게 또 다시 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또 없으니까 사람 역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항상 잘 해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세계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쭉 넘어가고, 일본은 만주사변 일으키고 중일전쟁 일으켰다. 연도수 나오죠. 최소한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은 구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만리장성 밖에 있는 만주를 점령한 거냐, 아니면 만리장성 안쪽에 있는 데까지 침략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중일전쟁과 만주사변을 구별한다. 그래서 일본도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경제 대공황을 적절하게 해결을 못하니까 그럴 바에는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거 말도 안 되는 가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소련 침공하고 2차 대전 일어났는데 독일이 우세하다가 소련 침공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래서 해방됐고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 여러분들 우리가 대동아 공영권보다 좀 더 주목해서 알아둬야 될 게 그 안중근 그 의사가 주장하셨던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사상
내지는 아니면 뭐 관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조금 더 대동아 공영권은 뭐 일본이 기분 좋자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안중근 선생님이 했던 거는 그러니까 서양이 너무 침략적이니까 우리가 서로 도와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주의적이긴 한데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침략 전쟁 하면 이 세 가지. 너무 여러분들이 이게 달달달 외워서 이제 이게 바로 튀어나와도 참 좋지만 최소한 중국과의 전쟁, 미국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이 태평양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는 섬들 있잖아요. 그 우리가 그나마 이 섬의 이름 듣고 아는 섬들은 굉장히 유명한 섬들이고 이런 작은 섬들까지 이 병력을 보내야 되다 보니까 일본이 정말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의 숫자는 한계가 있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그 일본이 자랑하던 그 항공모함들이 다 대부분 이제 격추가 됩니다. 세 척 중에 두 척인가?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이제 부셔졌다고 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물자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일본은 소위 말해서 마른 걸레 쥐어짜면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련마저 일본전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거기다가 이제 원자폭탄까지 한 대 맞으면서 이제 항복했다. 그래서 한국과 타이완이 병참기지화가 됐다. 침략 전쟁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수탈이 있었다. 진용이나 이런 것도 참 문제고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게 명분은 아시아를 보호한다. 서구 열강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해놓고 점령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해서 일본의 경제 대공황, 일본의 경제 발전을 추진한다. 이런 걸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기만적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를 이렇게 기호해 주시고 제가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열심히 저 가르쳐 주셨던 그러니까 다른 유치원 숙제 같은 거 많이 도와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주셨던 그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이거 받으셨대요. 아시겠죠? 이때 당시 8.15 해방 당시 45년 당시에 초6이었는데 초6인데 징용 끌어가려고 통지서 받았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정말 제정신 아닌 나라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이 뭘 알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진짜 미친 상황이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대륙을 침략을 하면서 병참기지화를 했다. 그래서 계속 농업이나 아니면 쌀 생산이라고 하는 그런 되게 그 일본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보완인 단계를 넘어서서 일본의 역할을 나누어서 수행하는 그런 조금 더 다른 의미가 된 게 된 거죠, 여러분들. 보조해서 약간 좀 이게 같이 약간 좀 이런 느낌에서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건 일본.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약간 떨어지는 느낌에서 살짝 올라오긴 했으나 어쨌든 그래서 완전 이런 그런 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다라는 것도 좀 그냥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31년에 대륙 이게 침략이 됐다. 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섣부른 실패.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의 인생에서는 초년의 성공. 그래서 여러분 나이나 아니면 네, 20대 초반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끝까지 이런 좋은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살기 쉽지 않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만주사변을 일으켰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중국을 다 내가 집어삼킬 수 있겠는데? 라고 해서 중일전쟁으로 바로 진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그런 침략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내부적 불만을 외부로 발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했는데 제대로 실패하는 정책이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만주사변 이후에 이 조선 공업화 정책을 실시해서 군수산업, 화학, 금속, 기계공업에 투자가 있었다. 일본 주도로. 그래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남면 북양 정책. 그래서 농민에게는 면화, 남부 농민에게는 면화, 북부에는 농민에게 양을 기르도록 강요.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는 소비재 산업,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성냥 만들고 성냥 여러분들 굉장히 근대의 산물이죠, 여러분. 성냥. 불을 만드는 가정용 방법인데 지금은 성냥 쓰지도 않지만 인덕션 쓰는 세대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대표적인 소비재죠, 여러분들. 생필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되고 이제 군수 산업에 필요한 것들이 주를 이뤘다.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국가 총동원 체제. 그래서 나 전쟁 1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일 전쟁 1년 해보니까 그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계획을 했을 때 길어야 1년 6개월을 생각했대요. 전쟁의 시간이.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이면, 그러니까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국을 세우는 데까지 6개월이 채 안 걸렸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스피드라고 한다면 6개월에서 1년이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중국을 점령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와 협상을 해서 더 많은 배상금이나 이런 걸 뜯어내서 이익을 봐야지. 뭐 이런 관점이었는데 웬걸 주요 도시는 잘 점령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도가 좀 있으면 좋은데 잠시 지도가 없으니까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중국 영토의 주요 도시, 뭐 상해, 상하이, 그리고 뭐 북경, 뭐 이런 등등등등 이런 곳들은 그리고 연안 도시들, 그 중국 동쪽의 연안 도시들, 해안 도시들 그런 해안가 도시들은 막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그 도시와 도시 사이에 그 공백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공백지로 사람들이 숨어듭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들, 주요 도시들은 일본군이 점령을 하고 있고 그 주변 지역으로 중국인들이 도망을 간 다음에 자꾸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든 걸 동원하겠다. 모든 힘을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인력과 물자 스타일이 강화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원병제를 실시했다. 근데 44년에는 징병제 끌어가는 거. 그래서 청년 수십만이 전쟁터로 갔다. 그래서 전투병력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강제로 동원됐다. 그리고 39년에는 국민징용령에 따라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44년에는 여자 정신대 근로령도 나오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리고 더 슬픈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45년에 해방되고 나서 바로 문제 제기가 된 게 아니라 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한 45년이 그로부터 지나고 나서 1990년이 돼야지 이 위안부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라요. 그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에 한국에서.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슬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가 좀 대신 보호해주고 싸워줬어야 되는 건데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지하 자원의 개발 그리고 가공 공업 그리고 인조 석유 공업 등 다양한 이런 분야로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이런 공업 위주로
주요 업종을 제한시키고 통제를 했다. 그리고 공출제도 여러분들 롯그릇, 롯데야 이런 것들 많이 가져갔다. 빼앗았다. 그리고 불량 때문에 산미증식 계획 다시 했다. 그리고 배급제를 했다. 10년.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시개명 안 하면 이렇게 배급 안 줬다고 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금석자 잃고서 족보만 있다. 그리고 정체성을 없애는 거죠,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농업 생산량,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최대한의 효율, 최선의 선택이 되는 건데 징용 징병으로 너무 많이 끌어가니까 일본도 그렇고 그 당시 그 식민지 한국도 그렇고 식민지를 당하던 한국의 상황도 그렇고 징용으로 너무 많이 노동력을 가져가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의 고리에 이렇게 빠지게 된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전시 동원 체제 하에서 어디갔어? 전시 동원 체제 하에서 주로 행해졌던 전시 동원 체제에서 주로 행해졌던 이런 통치 방법론이 바로 민족 말살 통치다. 아시겠죠? 병참 기지와 정책과 더불어서 네, 그리고 민족 말살.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도구로 썼다가 30년대라고 한다면 3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이제 정체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년에 조선 총독이 된 미나미는 강화했다. 이런 거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이것도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 한국어 신문도 폐간시켰다. 이런 거 보면 나쁜 놈들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말 사용 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친일파들이 또한 여기서 이런 거 하는 거죠. 침략 전쟁을 나가자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연예인들이나 저희가 좋아하는 뭐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헌혈을 합시다. 아니면 뭐 기부를 합시다. 뭐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년에는 창씨 개명을 했다. 법으로.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넘어가서 협력한 사람들 비행기 무기 사습대 아시겠죠? 최남선 씨는 권유했다. 문학적 재능을 사용해서 그리고 요 분도 미술가로서 네, 이 병사를 미화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 잘 들으시고 점심 맛있게 드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